준비하면 문재인 아닙니까? 아니 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팩트죠. 아니 이제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표차는 제 몫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보고 느낀 그런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지지율 하나를 신경 쓰이느냐? 신경 쓰이죠.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면 좋고 또 지지가 떨어지면 왜 그러지 신경 쓰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런지는 저도 뭐 추측은 하지만 잘은 모르죠. 결국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구를 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벌써부터 아예 시작이 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한 석간의 여론조사가 떴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크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강으로 지금 대충 압축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12.6%로 뒤를 쫓는 2강 1중 구도 같습니다. 자, 최편자의 보기 어떻습니까? 지금 대략 큰 틀에서는 이 범위가 그냥 그대로 현재로서는 추세는 그런 식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2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다른 조사에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인 경우도 뭐 좀 있고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런 네. 경우도 있고 어떤 조사는 또 이것처럼 네. 문재인 전 대표가 1위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고 그거에서 한참 떨어져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에 지지율이 좀 주춤해요. 네. 그리고 주춤하고 일부 하락하고 그거는 이제 그 분기점이 된 게 지난번 탄핵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탄핵 정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워낙 선명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 그것이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이제 지금은 약간 개헌 정국으로 넘어가는 국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출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도 역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거 보면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약에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워낙 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아주 상당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가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시 한번 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국면대로 보면 2강 1중인데 네. 그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네. 그럼 들어오는 게 사실 머지도 않았어요. 한 그렇죠. 보름 정도 네, 되면 네.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 그때 다시 가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잠재력을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잠재력을 보일 때가 됐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야권에서는 단연 독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행보 자체도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3년 이런 임기 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가도 정부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논의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의원, 예. 지금 여당은 대체적으로 지금 개헌을 어느 정도 하자는 얘기들이 많고 야권에서 상당 부분 중진급들이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당장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개헌을 가지고 지금 개헌하는 그룹을 지금 뭉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5년 임기도 지금 대통령 임기도 오히려 작은 거 아니죠? 무슨 개헌이냐 이게.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과거 이회창 총재가 누렸던 지위 정도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와 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거부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네. 없고 다만 지금 나머지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귀국하지 않은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고는 네. 어떻게든 반전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또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 형성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개헌 대 반개헌의 구도라는 네. 것은 한동안 대선을 앞두고 대선 본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주도권 다툼 또는 정계 개편의 씨앗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아마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나름 중진이신데 경제통이시고 그분이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다가 그게 또 흔히 잘 들키는 거 있잖아요. 문자 이게 메시지가 또 네. 사진 찍히는 거. 근데 이게 좀 약간 내용상 보면 내용이 약간 고약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예, 고약한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깎아내리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 박원순 안김- 시장도. 예, 박원순 시장도 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도 효과도 없고. 없다.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아예 경우는 안 보인다고요.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굉장히 깎아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음. 지금 여기에 대선,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대세는 문재인 후보다. 문재인 네. 전 대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좌장이었기 때문에 김진표 네. 의원이 와서 좌장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누가 보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네.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님이 대선의 좌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누가 보냈는지 이건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적어도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네. 만들기 위한 어떤 굉장히 가까운 측근 그룹, 그러니까 뭐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한다면 의견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경제 좌장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면서까지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측근이 한 것이 뭔가 아닌가. 좀 캠프를 캠프. 제대로 만들어 보려는 뭐 그런 것 그런 아닌가 것인 싶기도 것 하고요. 같습니다. 네. 자, 소정숙 장이 보기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자 메시지는 많이 정치권에 돌 겁니다. 예, 예. 다만 들키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공개됐을 때랑 뭐 공개 안 됐을 때는 차이가 큰 것이. 지금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번에 경제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네.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일관되게 사실 갔고 대선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게 천명도 했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경제랑은 이미지면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전 대표와 같이 공동정서를 형성했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됐을 텐데 네.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누가 있을까 하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쪽도 가까운 인사가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요. 김진표 뭐 의원이야 워낙 경제부총리도 지내고 네. 그쪽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이 좌장 역할을 경제사령탑 쪽을 맡아주면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른바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대세론에 더 힘이 쏠리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더 변화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늘 불안정 속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네. 퍼센티지는 1등을 가고 있지만은 아까 이제 준비된 어떤 후보가 남아난 후보가 어디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마치 굉장히 이제 수세적인 쪽에 몰려 있는 듯한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앞으로 뭐 우리 정치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그러한 이 신뢰성을 주는 그러한 일관된 메시지를 앞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 문자를 누가 보냈느냐가 이제 엄청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김진표 의원의 측근 그 사람이 보냈을 가능성이 그럴 좀 더 수도. 많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김진표 의원 측근이 볼 때는 자기가 모시는 보스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겠죠. 김진표 의원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렇게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관료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이 잘 돼서 지금 딱 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빨리 그쪽에 경제 수장이 네. 없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그 줄을 대서 그 대표를 하세요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그 부추기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본인도 김진표 의원이 잘 돼야 본인도 나중에 거기서 뭐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네. 전 대표 쪽보다는 김진표 그 의원의 측근이 보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보면 이게 확실하게 줄을 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왜냐하면 그런 얘기. 좌고우면하지 마라. 그러니까 굳이 지금 우리 최 편집장님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나 네. 안희정 지사를 거론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재명 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거론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우리 쪽에 확실하게 줄을 서라. 네. 뭐 이런 좀 의미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저런 문자가 유의미하려면요. 사실 경제 좌장 정도를 영입하는 것이라면은 먼저 문재인 대표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 보고해서 문재인 대표가 영입하는 게 순서지. 네. 그리고 문자로 보내가지고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뭐 줄 서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격에 맞지 않고 네.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가졌던 이미지라는 건 정책과 정무를 겸비한 어떤 경제 좌장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네. 아까 말하신 것처럼 김진표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의 이미지가 강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했다가 네. 크게 재미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정책과 정무를 겸비한 사람이 아니면 경제 좌장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는 지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을 만나왔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오셔서 하실 뭐 이런 계획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봐갖고는 대선 의지는 100%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죠. 예. 고향이 음성이니까 음성에 가서 고향 분들 만나 보시고 국립묘지 그 광주 포함해서 여기 방문하시겠다는 말씀 주시고 또 유엔 묘지 부산에 있는 것도 가야 될 것 같다. 자, 최명국 편자의 보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출마의 경대에서는 100% 한다. 뭐 좀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거지만, 그렇죠. 자, 1000%는 미리 준비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외신 기자가 봤을 때 그렇다는 네, 것이고. 외신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자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반기문 총장이 그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검증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들에 대응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현재의 대응 수준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그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겠다 내지는 국내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귀국에 대비해서 본인이 뭐 이러이러한 캠프를 차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칭.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나를 대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내 뜻이 반영된 건 아니다. 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국내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자칭 그 반기문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제 이제 반기문 총장이 1월 15일쯤에 들어오면 네. 그때 이제 이런저런 그 어떤 물밑 작업 이런 걸 해놓은 것들이 드러날 텐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작업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마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 아까 저 나왔던 멘트 중에 보면요 두 가지가 다 병존합니다. 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몸 불살라서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몸 불살라서라는 부분은 강력한 의지가 있다. 대선 네. 출마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전혀 있다는 반기문 건데. 화법은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이쪽은 이제 이례적인 화법이죠. 강한 화법인데 그 뒤에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한몸 불사르겠다는 어떤 의지는 있는데 네. 아니 대선 출마를 할 때 용의가 있다.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아직니까 누가 좀 잘 모시면 따라 그렇죠. 다 이런 꽃가마 거. 태우면 네. 나 갈 생각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네.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입력을 받았는데 한 50% 정도만 입력이 돼. 50% 정도. 그러니까 누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저 네. 한 1000%다 저 나올 확률이 네. 그거는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거는 진짜 국민들한테 완벽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낼 텐데 어차피 이제 오늘이 사실상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기 마지막 네, 날이에요. 네, 네. 뭐 뉴욕에서는 이제 좀 뒤지만 네. 그것도 이제 결국 내일 아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이제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그렇죠. 마지막 던질 메시지를 가능성이 던지겠죠. 높아요. 네. 거기서 던져놓으면 사실상 1월 1일자 신문, 한국 1월 1일자 신문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1월 1일자 신문에 반기문 총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몇 분들은 이렇게 지금 상정관을 치면 관심을 모읍니다. 근데 한동안은 저희가 이분의 얘기를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분이 확 뒤로 밀려 있어요. 자,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할 겁니다. 오히려 연대 시나리오 때문에 컨텐츠는 다 묻히고 결국은 컨텐츠 없는 사람에게 극도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만 합니다. 사당 체제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플랫폼 정당을 우리가 표방했기 때문에 플랫폼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개파 대리년도 아니고 호남과 안철수의 경쟁도 분명히 아닙니다. 호남당이라고 이렇게 표방하지 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입니다. 자, 김 변호사. 이게 지금 명색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만든 당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밀었던 김성식 의원이 떨어져 버리고 이른바 호남당을 대표한다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연대하지 말자. 이런 연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승용 원내대표는 오늘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플랫폼 정당 다 합치자 말이에요. 연대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영이 서겠어요? 네. 이 표수를 보니까 23표 대 12표.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의 2배 차이니까 네. 압도적인 표 차로 이긴 겁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정당이 이 표로서 보여준 것은 결국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구애를 한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의당도 열려 있다. 우리 국민의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를 좀 생각해 달라.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정당이 아니라 제3지대의 어떤 정당에서 뭔가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크게 성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충돌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중심이 아니라 본인이 대선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본인 중심으로 한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개혁보수 신당은 뭐 새누리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결국에는 연대를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원내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의 굉장히 어떤 지지는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오죽하면 지금 모든 웬만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지금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초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지 그러지 못하면 이 지지율 반등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또 이분을 하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인데 갑자기 이분이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우리가 황교안 총리, 황교안 권한대행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찌됐든가 이분은 뭐 절대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새누리당의 원래 뿌리였던 약간 그 원조 보수층에 상당히 이제 어필한다는 그런 게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건데. 사실 황교안 총리가 어느 순간 이제 반기문 총장이 친박계 새누리당에 가지 않을 것이 거의 명확해지면서 친박 새누리당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안에 이제 황교안 총리를 넣긴 했지만은 저 안에 만약 지금 친박 새누리당 내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뭐 이인재 김태우 의원을 넣어도 아마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친박계 새누리당은 대선 주자 불임 정당이 될 것에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지층이 이제 최근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언론 노출 등이 급격히 늘어난 황교안 총리에게 일시적으로 쏠리는 현상이라 보고 있고요. 저 수치가 뭐 10%를 돌파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나타난다면은 또 여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저 선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 보입니다. 네. 자, 최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황교안 변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에 여러 명의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런 게 짝짓기가 벌어질 때 몇 가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죠. 사실은 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저의 오랜 그 정치부 기자로서의 관찰을 대입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게 나오느냐? 그거는 바로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친박은요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요. 그 지푸라기 중에 하나가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본인의 의지도 의지지만 실제 그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보수가 분열되는 거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부 말씀 고맙습니다.